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을 유혹하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의 최대 대형 벤처캐피탈사인 세콰이어 캐피탈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1972년에 설립된 벤처캐피탈사인데요. 76년에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명 스타트업에 투자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 토스에도 투자한 그런 벤처 캐피탈사인데요. 이 벤처 캐피탈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10개 항목의 스토리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가 뭐냐면 첫 번째, 컴퍼니 퍼포스, 두 번째 프로블럼, 세 번째 솔루션, 네 번째 why now, 다섯 번째 마켓 포텐셜, 여섯 번째 컴피티션, 일곱 번째 비즈니스 모델, 여덟 번째 팀, 아홉 번째 파이낸셜 플랜, 열 번째 5년 후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구성해서 15장 내외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전에 제가 유튜브 올린 동영상 린 캔버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스토리라인 첫 번째 컴퍼니 퍼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퍼포스는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을 한 줄로 명쾌하게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목표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이 되는 중개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주는지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게스트에게는 비용을 절감하고 로컬의 가정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호스트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컴퍼니 퍼포스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블럼입니다. 프로블럼은 페인 포인트죠. 고객의 불편한 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 되는데요. 일전에 제가 디자인 띵킹 관련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이 뭐였죠?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한 점, 문제를 도출하는 공감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을 관찰한다든지, 두 번째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불편한가를 경험하고 문제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 정의하는 문제가 바로 이 프로블럼 란에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서술해 준다면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럼으로 호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이 없다, 예약할 방이 없다, 그리고 또 혹자는 로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런 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해결책이죠. 이 솔루션에는 여러분들이 린 캔버스 작성할 때 솔루션이 있고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었을 겁니다. 솔루션과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을 같이 이 란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서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프로블럼을 정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을 해야 되죠.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디자인 띵킹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만들어진 산출물, 고객이 어느 정도 동의한 그런 산출물을 이 솔루션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우리가 스타트업에서는 MV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MVP를 고객에게 메저링함으로써, 측정함으로써 고객이 준 피드백 결과 사례, 이것도 같이 함께 제시를 해준다면 훨씬 근거 자료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솔루션에는 게스트는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로컬 문화를 쉐어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호스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 라고 제시를 해준다면 사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why now입니다. why now는 트렌드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트렌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한 그런 사례가 있죠. 미국의 빌 그로스 사업가입니다. 1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례가 있는 사업가인데요. 2015년에 미국의 빌 그로스가 테드 강연을 통해서, 테드 강연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바시 같은 그런 강연입니다. 테드 강연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라는 거를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냐, 비즈니스 모델이냐, 팀이냐, 펀딩이냐, 혹은 타이밍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개 스타트업을 조사한 결과 타이밍이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의 기초에서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에어비앤비를 런칭을 합니다. 2008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호스트, 집주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은밀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집 빈 공간을 대여를 하더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게스트 입장, 여행객 입장에서도 비싼 호텔비를 내는 것보다는 뭔가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을까, 그런 거를 찾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타이밍에 맞게 런칭을 함으로써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켓 포텐셜입니다. 마켓 포텐셜은 사실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전체 탐이라고 하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죠. 전체 마켓. 두 번째 SAM, 서비스 어베이러블한 마켓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SOM, 서비스 오브테이너블 마켓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탐샘 솜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하면 되는데요. 탐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조사 기관이라든지 증권사, 금융사 등에서 발행하는 레포트, 공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AM 같은 경우, 유효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을 조사해서 예측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SOM 같은 경우는 타겟 마켓이죠. 타겟 시장이죠. 그래서 목표 시장이라고도 하고 수익 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잠재 고객이나 유통망, 파트너를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I 기능을 가진 인형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 고객을 어린아이 3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살까지 3, 4, 5, 6, 7세까지 5년이죠. 이 5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에게 판매할 AI 기능의 인형을 판매한다고 봤을 때 탐은 뭐가 될까요? 탐은 전체 1년에 출생아 수가 30만이라고 하면 30만 중에 그 중에서 3세에서 7세에 해당되는 5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는 30만 곱하기 5년 하면 150만이죠. 150만 명이 전체 모수가 되는 거고요. 이 150만 중에서 60% 정도가 이 AI 인형을 구매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60% 정도면 90만 명이죠. 이 90만 명이 탐 전체 시장이 되는 거죠. 이 AI 기능의 인형이 1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다면 900억 정도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탐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경기 지역에 판매를 하겠다. 경기 지역을 전체 시장의 30%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 시도보다는 경기도가 크니까 30%에 해당되는 27만 명, 90만 명의 30%, 27만 명, 10만 원씩 하면 270억이 SAM, 유효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10%에 해당되는 점유율을 초기 시장에서 내가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10%에 해당되는 2만 7천 명 곱하기 10만 원 하면 27억 정도가 SOM, 타겟 마켓, 타겟 시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컴피티션입니다. 경쟁이죠. 어떤 제품 서비스든 경쟁사가 있기 마련이죠. 경쟁사를 조사해서 경쟁사가 제공하는 기능별, 그리고 우리 당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비교해서 차별화 요소가 뭐냐 라는 거를 도출해 내는 거죠. 여기에서는 포지셔닝 맵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축을 퀄리티라고 하고 세로축을 프라이스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고퀄리티의 로우 프라이스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위치가 이 정도가 될 거고, 다른 경쟁사는 하이 퀄리티지만 하이 프라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가성비 있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포지셔닝 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죠. 호텔에 비해서. 그렇지만 프라이스 측면에서 여타의 호텔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이 있는 그런 포지셔닝 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한마디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숙박비의 수수료 10%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레비뉴를 얻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장보다는 다이어그램,
관계형 다이어그램, 도표죠. 일종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훨씬 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린켄버스에서 얘기했던 키메트릭스를 매출, 사용자 수라고 하면 이 매출액과 사용자 수를 3년 동안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시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IT 기업이다. 그러면 연차별 소프트웨어 개발 목표 혹은 매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액티비티는 뭐고 여기에 필요한 자원, 자금이나 사람은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를 도표 밑에 서술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팀입니다. 창업팀입니다. 창업팀은 투자자가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 벤처캐피탈사인 ARDC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A급 아이디어를 가진 B급 창업팀보다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창업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팀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팀을 구성할 때 역량이 있는 팀원들을 유입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할 때는 우리 팀원들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경력을 통해서 우리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팀원들의 역량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TBD 1, 2로 해서 TBD라는 거는 To be discussed, To be determined 나중에 확정하게 될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BD 1, 2로 해서 이런 사람을 향후에 우리가 영입을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또 제시를 해준다면 되겠습니다. 9번째, 파이낸셜 플랜입니다. 파이낸셜 플랜 같은 경우에 초기에 창업팀은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레비뉴라든가 이런 게 변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 그대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투자자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런 스타트업 같으면은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또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창업팀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플랜 안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조달을 받아서 우리가 연도별로 레비뉴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정부 지원 자금으로 스타트업 해볼까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5년 후의 비전을 서술해주면 좋습니다. 5년 후의 비전. 창업가는 미래 예측 능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종업원들에게 또는 고객에게 우리 회사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고객과 종업원에게 우리 회사의 명확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IT 기업을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업계 최고의 품질을 개런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또 매출 규모를 예를 들어서 100억 혹은 150억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혹은 5년 후에 해외 진출까지 동남아 시장부터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서술을 하고 여기에다가 각각에 해당되는 목표를 수립하고 액티비티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엉뚱하게 다른 내용으로 서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개발 부서를 이렇게 키우겠다라든지 또는 매출 규모를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면 영업 마케팅 부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든지 또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외 사업팀을 이렇게 확장 운영해서 또 글로벌 인재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목표 수립에 따른 액티비티, 실행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어느 정도 투자자 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을 유혹하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자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